안녕하세요. 먼 길을 돌아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구입한 책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여러 권의 책이 책장에 별도로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읽은 책도 있고 아직 읽고 있는 책도 있고 읽지 못한 책도 있습니다. 먼저 읽은 책 위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읽지 않았거나 읽고 있는 책을 그 다음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쪽에 제가 완독한 책이 쌓여 있으므로 이쪽부터 이야기를 펼쳐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위쪽에 있는 책은 여명으로 빚은 집이라는 책인데 놀랍게도 아주 특이한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책 뒷날개를 이렇게 쭉 펼치다 보면 해음이음 문학선이라고 하고, 해음이음은 현대 북미 문학, 특히 북미 원주민 작가들의 작품 등을 펴냅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 작품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여명으로 빚은 집은 북미 문학, 그 중에서도 북아메리카 권역에 사는 사람 중에서도 원주민 출신의 작가가 쓴 작품입니다. 자, 이 여명으로 빚은 집뿐만 아니라 제가 동시에 아메리카 원주민 문학으로서 이 퍼마 레드라는 작품도 구입했는데, 이 여명으로 빚은 집은 현재 먼저 있고 퍼마 레드는 조금 후에 읽을 예정입니다. 제가 최근에 소설을 주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런 문화권보다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타 제3세계 문학을 위주로 독서를 하려고 지금 방향 설정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록 영문으로 작성되어 있지만 작가가 특이한 이력의 이런 작품들을 지금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 여명으로 빚은 집은 놀랍게도 이 퓰리처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스콧 모모데이인데, 이 사진으로 보는 외모는 동양계 황인종에 가까운 모습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이 4분의 1은 백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아메리카 원주민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4분의 3은 원주민의 피가 흐르고 그리고 자신의 원주민 조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내용을 이 책에 실었습니다. 작가가 원래 시인 출신이다 보니까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약 시적 운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고대의 아메리카 문명의 원시적인 자연림과 그 다음에 온갖 잔해 형상 등을 이 책에 잘 실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다소 난해하고 모호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도중에 읽다가 멈추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원주민 출신의 작품을 최초로 읽는다는 어떤 기념비적인 저만의 사건 때문에 끝까지 다 완독했습니다. 그러나 다 읽고도 여전히 그 모호함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가는 제가 아직 내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부의 세 딸입니다. 자, 이 책은 트르키예 작가의 작품입니다. 언뜻 보기에 터키의 작품이라고 해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받는 여성의 억압, 핍박, 명예살인 이런 내용을 다룰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작가 작품이고 이렇게 여성 3명이 표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하고 책 처음을 펼쳤는데 예상과는 달리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책은 상당히 재미있고 잘 쓴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매우 만족스럽다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흔치 않은 터키 작가의 작품과 그리고 3명의 여인들이 겪는 종교적, 때로는 인종적, 그 다음에 가치관의 갈등 등을 아주 잘 묘사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소설인데,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작가는 사르 칼리파, 이름이 약간 특이하죠. 그래서 바로 책 날개를 펼쳤더니 놀랍게도 팔레스타인 출신의 작가였습니다. 이미 상당히 유명한 작가였음에도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는데, 어쨌거나 저로서는 처음으로 접하는 이 팔레스타인 출신 작가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이 어떠한들, 평점이 어떠한들 그건 제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3세계 국가의 책을 읽는 게 요즘 제 목적이고
더군다나 이 흔치 않은 팔레스타인 작품이라면 무조건 읽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한 이 유대계 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이 팔레스타인 출신의 작품은 더욱 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펼치고 읽었더니 아니다 다를까 그 유대인 즉 이스라엘과 갈등에 얽힌 여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등장인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최대의 문제점 중에 하나인 이 정착종과 관련된 문제가 이야기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미국 출신 유대인이 어느 날 갑자기 팔레스타인 가정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떤 항의 데모를 하다가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도 책 속에 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야기 전체가 오직 팔레스타인과 유대인의 갈등만을 다룬 것이 아니고 그냥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적인 이야기가 책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정치적 종교적 갈등 구조보다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를 통해 오히려 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해석하고 싶었는데 그런 점에서 아주 만족스러운 책이었습니다. 이 작가의 책이 또 다른 작품이 한 권 더 있는데 조만간에 그 책도 사가지고 읽어볼 예정입니다. 이렇듯 제3세계 출신 작가들의 작품을 읽다 보면 역사책을 별도로 읽을 필요가 없이 그냥 책 속에서 드러나는 이야기를 통해 그 나라, 그 지역의 역사를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늘 책의 앞권입니다. 오늘 이 소개하는 모든 책들 중에서 제가 가장 심도 깊게 읽으려고 노력했고 가장 중점을 두고 읽었던 책입니다. 바로 스탈린의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책 표지부터 벌써부터 붉은색으로서 이 스탈린과 소비에트 연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스탈린의 전쟁임으로써 그 말 그대로 스탈린이라는 20세기 절대 정치인 중에 한 명이 치룬 2차 세계대전과 그 후에 일어나는 냉전까지 그리고 최종 스탈린이 사망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역사를 고스란히 이 책에 실었는데 이 책이 특이한 것은 지금껏 대부분의 2차 세계대전 이야기는 즉 관련 서적들은 주로 이 서구권 작가들이 쓴 책이죠. 따라서 제 아무리 중립적 관점을 취했다 하더라도 주로 서구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작가는 동구권 작가냐?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서구권 작가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이 소련 지향적 관점에서 쓰려고 노력한 흔적들이 책 곳곳에 드러나 있습니다. 목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책 목차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이루어졌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즉 나치가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이 독일과 소련의 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그리고 나아가 일본과 미국의 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즉 1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세계대전 기간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11장부터 13장까지는 종전 후 냉전으로 가는 과정과 스탈린의 사망까지의 과정을 이 책에 차례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가 이렇게 빽빽히 들어서 있고 그리고 책 말미에 가면 이렇게 사진을 실었습니다. 스탈린이 있죠. 그 다음에 리벤트로프와 몰로토프, 특히 이 리벤트로프와 몰로토프는 세계대전 이야기를 많이 읽다 보면 항상 등장합니다. 어쩌면 스탈린과 히틀러보다 더 많이 등장하는 게 리벤트로프와 몰로토프입니다. 이 둘은 외교를 담당했죠. 소련과 독일에. 그래서 리벤트로프와 몰로토프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루즈벨트, 처칠 여러 사진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것은
이 처칠과 스탈린이 전쟁이 종반을 치다를 무렵 세력권을 몇 대 몇으로 나눠 가지겠다가 하는 유명한 메모가 있는데 그 메모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책장을 넘기다 보면 그 다음에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하죠. 병환으로. 그래서 이 트루먼 대통령이 새로 협상자로 등장한 사진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장군들도 등장합니다. 뭐 이렇게 게오르기 주코프라는 뭐 2차 대전의 가장 위대한 군인도 이 사진 속에 등장하죠. 자, 그러면 책의 내용은 대략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뭐 모든 것을 다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 뭐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 아무리 중립적 관점에 썼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서구적 관점에서 살아온 이상 항상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진하거나 후퇴하는 관점에서 늘 공간적 인식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서쪽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서 서쪽을 바라봅니다. 즉 러시아 평원에서 폴란드 회랑을 지나서 이 독일 튜턴족 거주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베를린 쪽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소련 관점으로 철저하게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스탈린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즉 스탈린을 독재자, 그 다음에 뭐 숙청, 뭐 이런 단어보다는 위대한 전쟁 지도자, 리더십, 그리고 때로는 관용적인 면, 합리적인 면, 포용적인 면, 전술적 측면에서 뛰어난 점, 뭐 이런 점 등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냉전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스탈린이 보여준 그 연합국가의 어떤 협상력, 그리고 인내력, 즉 다시 말하면 스탈린은 냉전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게 이 책에서 주요 쟁점 중에 하나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냉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양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고, 그리고 냉전이라는 이 거대한 역사적 역학 구도를 이 책의 일부만으로 표현하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렵게나마 이 책에서 냉전에 대한 스탈린의 관점 또한 바라볼 수 있고, 그동안 또한 우리가 얼마나 서구적 관점으로 이 스탈린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었는지 이 책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최소한 이 극과 극의 대치점에 서 있는 한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중간 어디쯤에 속해 있는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책만 별도로 하나의 방송으로 처리하려 했는데, 그러나 여기에 얽힌 냉전과 그 다음에 서구와 동구의 역학구도를 제 스스로 설명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역량 부족이므로 그냥 한 권의 책을 하나의 방송으로 하려던 것을 그냥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스탈린의 전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다음은 21세기를 여행하는 수렵 채집인을 위한 안내서, 아주 긴 제목이죠. 이렇게 책을 펼치게 되면 책 날개가 있고, 그 다음에 뒷날개에 이렇게 두 명의 공저가 등장합니다. 둘은 부부고 진화생물학자, 즉 진화를 연구하는 교수님들인데, 책을 이렇게 쉽게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진화와 문화의 관계, 즉 문화는 유전자보다 더 빨리 진화에 영향을 미친다. 뭐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이런 책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인간의 호모사피엔스의 역사를 20만 년으로 보자면 그 중에 거의 19만 년은 수렵 채집인이었을 것이고 9,500년가량은 농경문화권, 즉 농업혁명 하에 살았을 것이고, 나머지 500년 동안 급진적인 산업혁명, 그 다음에 현대의 정보통신 문명 속에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만 년의 역사 속에 대부분이 수렵채집인, 그 다음에 농경문화권에서 진화한 우리 인간이 현대의 급변하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 부적응이 야기되고, 그로 인한 부적응의 직접적인 결과물은 어떻고, 결과물의 부적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그런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상 깊었던 부분을 한두 개만 말씀드리자면 학교라는 것입니다. 즉 학교는 우리가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무조건 다녀야 하고 꼭 인간에게 필요한 어떤 교육기관으로 생각되지만 저자는 학교라는 것은 사실상 진화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은 매우 특이한 집단 교육 형태다. 따라서 학교란 진화상으로 적응하기 매우 힘든 곳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 또한 진화상의 한 파생적인 감정인데 그 사랑이 진화상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러한 사랑과 이 교육 등이 이 빠른 문화의 변화 속에 어떻게 적응 형태를 낳고 있는지, 부작용 형태를 낳고 있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전체적으로 쉬울 것 같으면서도 약간 난해한 책임으로써 약간 신중하게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높은 평점은 주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나쁜 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여기 또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도시의 만화경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책 본문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상당히 놀라운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이 지은 책인데 이 책은 여러 도시의 그림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그림, 시에나는 유럽 최초의 도시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에나를 그린 도시 그림을 설명하면서 그 그림에 얽힌 역사적 사실과 그 다음에 그림으로 유추한 그 당시 시에나의 일상과 건축물 등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이죠. 자, 이 책을 읽다 보면 빠져드는 이유는 뭐 내용도 훌륭하지만 이 그림 하나하나에 감탄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는 것을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 저자님께서 설명을 아주 유익하게 하시다 보니까 내용 또한 재밌습니다. 다음은 또 뭐 이렇게 서양의 도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동양의 도시, 또 우리나라도 나오죠. 이렇게 다음은 중국 키펑의 그림인데 이 그림은 폭이 25cm고 길이가 5m고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모방품도 여러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만 해도 뭐 500명에서 8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확대된 그림의 인물 등의 모습을 본다면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폭이 크지 않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림 속에 담긴 인물 등의 눈빛, 몸짓 하나하나가 모두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과거에 붓터치 하나만으로 어린아이, 노인, 여자, 남자 등을 이렇게 작은 그림 속에 구현해내는지 정말 놀라운 따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 뭐 파리, 북경, 뉴욕 이런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지도인지 그림인지 때로는 헷갈리는 그림 등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 읽고 있는 책이지만 정말로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서가들은 이런 책은 한 권 정도 꼭 읽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가장 최근에 구입하고 아직 읽어보지 못한 책인데 그것은 최근에 출간한 작품 신은 성서를 쓰지 않았다입니다. 제목만 보고 일부 종교인들은 오해를 살 수가 있는 책인데 제목과 달리 성서를 부정하거나 그런 책이 아님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성서를 기반으로 한 인간의 본능과 진화사 등을 나타낸 책입니다. 제가 읽지 않았으므로 이 책을 장황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단지 그냥 책 날개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린다면 성서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확신하는 것은 인류 모든 것을 기록한 책이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관점에서 성서를 들여다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서만큼 인간을 여실히 드러낸 책은 없다. 즉 성서는 인간 본성의 기록이다. 성서에는 인류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질문에 대한 답이 숨어 있다. 이것이 책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책은 성서를 통해 인간의 여러 본성과 진화의 산물이 녹아있는 여러 기록 등을 알려준다는 그런 책인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설령 재미가 없다 치더라도
성서를 관점으로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등을 찾아내는 이런 책은 상당히 유익한 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아있는 책은 제가 아직 읽지 않은 소설책이네요. 자, 퍼마 레드. 자, 윌리엄 포크너에 비견될 만한 압도적인 아름다움. 자, 윌리엄 포크너 하면 미국의 20세기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러나 윌리엄 포크너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아메리카 원주민, 즉 인디언 출신 작가의 작품이다. 그 점이 저를 매혹했고, 이렇게 아직 책의 내용은 모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쓴 작품이라 할지라도 원주민의 어떠한 역사나 일상이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철저히 미국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작가라는 것은 어떤 주제를 고를지라도 그가 가진 본연의 태생적 기질이 이 문장에 녹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책을 제가 아직 내용을 모르지만 철저히 백인 사회를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안에 문장에는 분명 아메리카 원주민이 가진 고유의 기질이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머니스트 시리즈물 중에 하나고 동카즈모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브라질 출신의 작가이기 때문입니다. 즉 영어권, 프랑스어권 이런 너무나도 많이 읽은 소설을 벗어나고자 하는 염원의 일환 중에 하나로 브라질 작가의 작품을 선택한 것이죠. 브라질은 잘 아시다시피 포르투갈이 지배했으므로 포르투갈어를 쓰죠. 제가 아는 가장 유명한 포르투갈 작가는 주제 사라마구죠. 자, 그렇지만 주제 사라마구는 포르투갈에서 태어나서 카나리아 제도에서 유명을 달리한 전형적인 진짜 오리지널 포르투갈 사람이고, 동카즈마우는 브라질 사람, 즉 포르투갈어를 쓰지만 저희 남미 문화권에 속하는 브라질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숨어 있고 다른 기질이 숨어 있겠죠. 특히나 이 브라질에서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내용은 전혀 모릅니다. 뒷편을 한번 보시면 당신은 아주 사소한 행동에도 질투하던 사람이야. 그런데 불신의 그림자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어. 당신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뭐야? 모르겠습니다. 이 문구로 이 책의 내용을 알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길 잃은 자들이 떠도는 곳입니다. 자, 이 책은 철저하게 이 미국 백인이 쓴 아메리카 문학입니다. 그러나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1850년대 오리건 트레일을 배경으로 한 장편 서사시, 즉 미국이 아직 완전히 근대화되지 않은, 즉 개척 당시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책 표지를 통해 알게 되었으므로 바로 구입했습니다. 저는 어떤 개척 초기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지지난달에 읽었던 윌라 캐더의 작품도 미국 개척 초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역시 이 책 미국의 개척 초기의 다른 지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오리건 지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 책을 구입했습니다. 이런 책은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다음은 아이리스입니다. 자, 책 표지에 작가가 등장하죠. 인물을 보시면 인종을 가늠하기 약간 힘든 외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분은 아주 특이한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폴란드의 마지막 왕이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이 멕시코의 귀족입니다. 여기서 멕시코 귀족이라고 해서 제가 아직 더 파악을 못했는데, 멕시코 귀족이라는 것은 멕시코의 스페인계 출신의 귀족인지 아니면 멕시코 혼혈, 즉 아메리카 원주민과 스페인계의 혼혈 귀족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상당히 이 귀족 집안의 출신입니다. 내용은 제가 아직 이 정도 읽었는데, 이 작가의 자전적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 작가와 엄마가 멕시코로 이주를 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철저한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이 20세기 초중반에 얼마나 현실을 모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현실을 비꼰 내용일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야기 초반에 그런 내용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이 있는데 대부분 오늘 소개한 책들은 다 좋은 책들인 것 같습니다. 굳이 이 많은 작품 중에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이 스탈린의 전쟁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스탈린의 전쟁을 갑자기 아무 사전 지식 없이 읽게 된다면 좀 어려울 수가 있지만 어떤 2차 대전이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형상, 성상, 그리고 구약도 역시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팔레스타인 출신의 작가이고 이 팔레스타인이 이야기 속 배경으로 등장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이 책은 제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의 만화경 또한 읽고 있는데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므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여명으로 빚은 집은 제가 완독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므로 추천드릴 수는 없겠으나 그러나 필리처상 수상작으로서 어떤 미국 문단에서 나름대로 그 작품성을 인정했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원주민 출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특색이 있으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책 소개 영상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서였습니다.